제가 고등학생 때였어요. 학교가 끝나고 친구들과 함께 집에 가던 중 동네에서 떠도는 소문 하나가 제 귀에 들어왔어요. 우리 동네 뒷산에는 오래된 폐가가 하나 있는데 그 집에는 귀신이 산다는 이야기였습니다. 평소엔 미신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날따라 친구들과 용기가 생겨 그곳에 가보기로 했습니다. 폐가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해가 지고 어두워지기 시작했어요. 집은 생각보다 더 낡고 음산했죠. 벽지는 군데군데 벗겨져 있었고 창문은 깨져 있어서 바람이 휙휙 소리를 내며 들어왔습니다. 소름이 돋았지만 친구들과 이왕 온 거 안까지 들어가 보자고 했어요. 첫 발을 들였을 때 집 내부는 예상했던 것보다 더 어두웠어요. 휴대폰 플래시로 간신히 앞을 비추며 조심스럽게 걸어다녔죠. 거실로 보이는 공간에는 낡은 소파와 깨진 TV 그리고 곳곳에 흩어진 옛날 신문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데는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려던 찰나 갑자기 뒤에서 쿵 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모두 깜짝 놀라 뒤를 돌아봤지만 아무것도 없었죠. 아마도 바람 때문일 거라고 서로 안심시키며 계속 탐험을 했어요. 이윽고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을 발견했습니다. 계단은 삐걱거렸지만 호기심이 더 컸기에 올라가기로 했죠. 2층에는 여러 개의 방이 있었는데 그중 하나의 문이 살짝 열려 있었습니다. 누군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지만 그 호기심을 멈출 순 없었습니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방에 들어가 보았어요. 방 한가운데엔 이상한 무늬가 그려진 오래된 카펫이 있었고 그 위엔 작은 상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상자를 열어보니 그 안에는 낡고 바랜 사진 몇 장과 일기가 들어 있었어요. 사진 속 인물들은 모두 무표정한 얼굴로 우리를 바라보고 있었죠. 그중 가장 마지막 사진에는 작은 글귀가 적혀 있었습니다. 돌아가. 의아한 마음에 일기를 펼쳤고 거기에는 예전에 이 집에 살았던 가족의 이야기들이 적혀 있었어요. 집안에 불행한 일이 겹겹이 이어졌고 결국 가족 모두가 이곳을 떠나게 되었다는 내용이었죠.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에는 누구도 이곳에 머물러선 안 된다. 떠나지 않으면 그들이 너를 데려갈 것이다 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너무나도 으스스한 이야기였지만 친구들과 함께 있었기에 별일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순간 갑자기 방문이 쾅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놀라서 소리쳤지만 아무도 우릴 듣지 못할 만큼 바깥은 더 고요해졌어요. 문을 열려고 했지만 움직이지 않았고 그때부터 방 안의 공기는 점점 더 차가워져만 갔습니다. 도망쳐야 한다는 본능에 빠르게 창문 쪽으로 달려갔어요. 한 친구가 힘겹게 창문을 열었고 우리는 하나 둘씩 창문을 통해 빠져나가려 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친구가 창문을 넘으려던 찰나 보이지 않는 힘이 그를 붙잡으려는데 한순간 그의 발이 멈칫했어요. 서로 안간힘을 써서 그 친구를 잡아당겼고 결국 모두 창문 밖으로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밖으로 나와보니 언제 그랬냐는 듯 별이 빛나는 맑은 하늘이었어요. 서로 놀란 마음을 추스르며 그 집에서 멀어지기 위해 급히 그곳을 떠났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친구들은 다신 그 집에 가지 말자고 다짐했어요. 그날 이후 우리는 그 집을 귀신의 집이라 부르며 다시는 가까이 가지 않았습니다. 폐가에서의 경험은 제 인생에서 지울 수 없는 무서운 기억으로 남아있죠. 지금도 그 집이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날의 경험이 현실이 아니길 바랄 뿐입니다. 그 이야기는 우리들만의 비밀로 간직하고 있었네요. 문득 그 집에 얽힌 소문이 다시 떠오를 때면 오싹한 기분이 들곤 한답니다. 두 번째 이야기. 대학교 2학년 여름방학. 나는 서울의 작은 하숙집에서 살고 있었다. 이 하숙집은 매우 낡았지만 저렴한 가격 탓에 많은 학생들이 거쳐갔다. 낡은 외관과는 달리 주인 아주머니는 매우 친절해서 이곳에 사는 학생들은 모두 그녀를 좋아했다. 하지만 나는 그 하숙집에서 벌어지는 기묘한 일들 때문에 그곳을 떠나고 싶었다. 처음 이상한 점을 느낀 것은 어느 여름밤이었다. 더운 날씨에 창문을 열어두고 자려던 나는 늦은 밤에 이상한 소리를 듣게 되었다. 소리는 분명 사람의 발걸음 소리였지만 무언가 이상했다. 일반적인 발소리와는 달리 매우 규칙적이었고 약간은 무거운 느낌을 주었다. 나는 그 소리를 따라 집 밖으로 나갔다. 복도로 나서자 그 소리는 점점 더 명확해졌고 원인을 찾기 위해 나는 조심스럽게 계단을 내려갔다. 그런데 발소리는 그 순간 멈춰버리고 주인은 다시 원래의 정막으로 돌아왔다. 불길한 기분에 서둘러 방으로 돌아오자 그때 내 방문 앞에는 정체
모를 그림자가 서 있었다. 놀라서 숨을 멈추고 바라보던 그 그림자는 마치 인형처럼 움직임이 없었다. 순간 나는 그 그림자가 사람의 형상을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나는 단숨에 문을 열고 방 안으로 뛰어들어와 문을 걸어 잠갔다. 심장이 거세게 뛰었고 한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다. 다음 날 나는 하숙집 아주머니에게 이 이야기를 전했다. 그녀는 잠시 망설이더니 반색이 변하며 오래전 이 집에 얽힌 이야기를 해주었다. 이 하숙집은 예전에는 큰 저택이었는데 오랫동안 사람이 살지 않으며 여러 괴담이 오가던 곳이었다고 했다. 아주머니는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다. 여러 해 전 이 하숙집에 살던 가족 중 하나가 계단에서 굴러 크게 다쳤는데 그 후로 가족 중 한 명이 밤마다 집안을 돌아다니며 벽을 긁어대는 소리가 들렸다는 것이었다. 그때의 사고로 집을 떠난 그들은 이후 돌아오지 않았고 그 가택은 한동안 비어 있었다고 한다. 이야기를 듣고 돌아온 나는 더욱 불안해졌다. 그날 밤 마음을 가라앉히려 애써보았지만 그 발소리는 다시 들려왔다. 이번에는 복도를 오르내릴 뿐 아니라 내 방문 앞에서 멈췄다. 나는 침대에 누운 채 겁에 질려 있었다. 문이 열릴 것 같은 느낌에 혼자 두려움과 싸우고 있는데 갑자기 문이 강하게 두드러졌다. 두근거리는 마음을 진정시키며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누구세요? 라고 물었지만 아무 대답도 들려오지 않았다. 시간이 흐른 후 이상한 저음의 의민거림이 문을 통해 들려왔다. 이런 상황이 계속되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에 용기를 내어 전화를 걸어 도움을 요청해야겠다 마음먹었다. 처음엔 경찰에게 전화를 걸려 했지만 이 기이한 상황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막막했다. 대신 학교에서 친하게 지내던 친구에게 연락을 했다. 다행히 친구는 상황을 이해하고 바로 달려와 주었다. 친구가 도착한 후 우리는 집주인 아주머니와 함께 집안 구석구석을 조사하기로 했다. 복도와 계단, 각 방을 살펴보았지만 아무런 흔적도 발견할 수 없었다. 그런데 계단 밑 지하실로 내려가는 문이 반쯤 열려있는 것을 발견했다. 지하실은 사용하지 않는 공간이라 평소엔 잠겨 있었는데 그날따라 문이 열려있다는 것이 이상했다. 조심스럽게 지하실로 내려가자 차가운 공기 속에 낡은 목재의 냄새가 코를 찔렀다. 그 텅 빈 공간에서 우리는 낡아빠진 일기장을 발견했다. 일기를 펼치자 집안을 돌아다니며 벽을 긁는다는 소문이 나돌던 가족의 이야기와 함께 그날의 사고에 대한 기록이 담겨 있었다. 가족을 그리워하면서도 두려움에 떨던 한 사람의 이야기가 적혀 있었다. 그 후로 나는 밤마다 들리던 소리가 그 일기장을 통해 호소하고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그 일을 계기로 아주머니는 집을 정리하고 다른 곳으로 떠나기로 결심하셨다. 학생들에게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고 싶다는 그녀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다. 나도 마찬가지로 하숙집을 떠나기로 결정했다. 그곳을 떠난 후 나는 다시 그런 기묘한 경험을 한 적이 없다. 하지만 가끔씩 그 하숙집의 친구들과 만나면 배에 우스갯소리로 그 사건을 회상하며 웃곤 한다. 귀신이나 영혼이 존재하는지 확신할 수는 없지만 그 여름의 기억은 내게 신비로운 경험으로 남아있다. 하숙집의 그들만의 이야기는 이제 우리의 추억으로 남아 계속 전해질 것이다. 세 번째 이야기, 한국 인터넷에서 자주 볼 수 있는 공포 이야기는 종종 사람들이 일상에서 겪은 기묘하고 무서운 경험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는 독자들에게 무서움을 주기 위해 세밀하게 묘사하며 종종 일상적인 상황에 불가사의한 요소를 결합하여 긴장감을 조성합니다. 이제 그러한 이야기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몇 해 전 서울의 한 오래된 아파트 단지에서 일어난 일이다. 이 아파트는 1980년대에 지어진 건물로 이제는 꽤 낡고 퇴락한 느낌이 물씬 풍기는 곳이었다. 나는 그곳에서 10년 넘게 살아왔고 처음에는 이런 분위기가 그리 나쁘게 여겨지진 않았다. 그러나 어느 날부터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어느 날 밤 여느 때와 같이 늦은 야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나는 피곤한 몸을 이끌고 엘리베이터에 올랐다. 아파트는 12층까지 있는데 나는 7층에 살았다. 엘리베이터는 삐걱거리는 소리를 내며 천천히 올라가고 있었고 나는 스마트폰 화면에 집중하고 있었다. 그런데 5층쯤 올랐을 때 갑자기 불이 꺼졌다. 칠흑같이 어두운 엘리베이터 안에서 나는 당황한 채로 버튼을 눌렀지만 아무 반응이 없었다. 심장이 쿵쾅거리며 고장난 건가 싶어 비상 버튼을 누르며 구조를 요청하려는 순간 엘리베이터가 다시 작동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엘리베이터는
내가 7층을 눌렀음에도 불구하고 10층에서 멈추었다. 문이 열렸지만 복도는 깜깜했다. 누군가 장난을 치고 있는 건가 싶어 약간은 화가 나기도 했다. 그때 문 너머에서 무언가 기분 나쁜 것을 느낄 수 있었다. 한기가 내 몸을 지나쳤다. 아무도 없는 어두운 복도 그 끝에서 무언가 날 보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그럴 수 없는 일이지만 나는 그 어둠 속 어딘가에서 노란색 눈 한 쌍이 나를 주시하고 있다는 착각에 빠졌다. 당황한 나는 재빨리 열린 버튼을 눌러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길 기다렸다. 문이 닫히는 동안 나는 숨도 쉴 수 없을 만큼 긴장한 채로 홀린 듯 고개를 돌리지도 못하고 서 있었다. 겨우 7층에 도착해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마자 나는 거의 뛰다시피 집으로 들어왔다. 그날 밤 나는 좀처럼 잠에 들지 못했다. 하지만 무언가 이상한 기운이 가시지 않은 채 며칠이 지났다. 그때쯤 나는 엘리베이터에서의 일을 거의 망각하고 있었다. 그러다 다시 밤늦게 야근을 하고 집으로 돌아온 어느 날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중에 또다시 10층에서 문이 열렸다. 이번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거란 걸 알기에 안도의 한숨을 내쉬려는 순간 복도 끝에서 희미한 사람의 형체가 보였다. 그 형체는 부드럽게 움직이며 나를 향해 다가오는 것처럼 보였다. 이전과는 달리 이번엔 너무 명확하게 그 형체를 볼 수 있었다. 그것은 흰 옷을 입고 있었고 길고 검은 머리카락은 얼굴을 가리고 있었다. 그저 잘못 본 것이라 믿고 싶었지만 명백히 그것은 나를 향해 다가오고 있었다. 나도 모르게 비명을 지르며 엘리베이터 버튼을 난폭하게 눌렀고 다행히 문이 닫히기 시작했다. 문이 닫히기 전에 마지막으로 언뜻 본 그 형체의 손은 엘리베이터 문을 미친 듯이 두드리고 있었다. 집으로 달려가듯 들어온 나는 그날 밤 수십 번 엘리베이터에서의 일을 되새겼다. 그리고 마음을 다잡고 다음날 아침 이웃들에게 그 10층에 대해 물어보았다. 대부분의 이웃들은 고개를 저었지만 몇몇 오래된 주민은 무언가 알아보는 눈치였다. 그들은 조용히 속삭였다. 10층은 오래전에 누군가 자살한 층이었으며 이후로 그 층은 항상 텅 비어 있었단다. 왜냐하면 그곳에서 이상한 일이 종종 일어났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10층을 기피했다. 그 이후 나는 가능한 한 엘리베이터를 타는 것을 삼갔다. 그리고 나중에 이사를 갔다. 그것이 실제로 귀신이었는지 아니면 단순히 내 상상력이 만들어낸 환각이었는지 알 수 없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그곳에서 본 그 형체는 평생 잊을 수 없을 것이라는 사실이다. 이 이야기가 사람들에게 얼마나 신빙성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그 밤의 경험은 나에게는 진정한 공포였다. 운이 좋게도 그 이후로 그런 일을 다시 겪진 않았지만 가끔씩 깊은 밤 나는 여전히 그 노란 눈이 어둠 속에서 나를 지켜보고 있을 것 같은 기분이 든다.